20살 서진이 죽은 엄마가 남긴 카드로 등록금을 결제하려는 순간 직원이 차갑게 내뱉은 한마디. 학생! 이 카드 어디서 훔쳤어요? 순간 행정실이 조용해지고 주변 학생들이 서진을 도둑 보듯 쳐다보았어요. 등록금 못 내니까 별짓 다 하네.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저희 엄마 카드예요. 서진은 이를 악물고 버티지만 끝내 눈물이 떨어졌어요. 바로 그때 학교 밖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캠퍼스 정문으로 검은 벤츠들이 줄줄이 들어오고 백발의 노인이 들어왔어요. 노인은 카드를 보는 순간 손끝이 떨리고 서진의 엄마 이름을 듣자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과연 이 노인은 누구일까요? 서진이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까지 행복과 감사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날이었다. 대학교 캠퍼스 곳곳에는 새 학기를 맞은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고 떠들었다. 벚꽃이 막 피어나기 시작한 가로수 아래로 젊음의 활기가 넘쳐 흘렀다. 누군가에게는 설레는 봄날이었다. 하지만 이한서진에게는 달랐다. 20살 이한서진. 어깨에 낡은 가방을 걸치고 행정실 문 앞에 선 그 아이는 봄볕 아래서도 유독 창백해 보였다. 손에는 오래된 지갑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카드 한 장이 조심스럽게 끼워져 있었다. 반들반들 다른 겉면, 모서리가 살짝 휘어진 낡은 카드. 엄마가 남기고 간 것이었다. 서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든 날부터 꼬박 사흘을 고민했다.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은 턱없이 부족했고 은행 대출은 이미 거절당했다. 마지막으로 손에 쥐게 된 것이 이 카드 한 장이었다. 쓰지 마라. 엄마는 그렇게 말했었다. 서진아, 이건 정말 벼랑 끝에 몰렸을 때 그때만 써야 해. 서진은 눈을 떴다. 입술을 꽉 깨물었다. 이게 벼랑 끝이 아니면 뭐란 말이야, 엄마. 행정실 안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창구마다 학생들이 줄을 서 있었고 직원들은 쉴 새 없이 서류를 들춰보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서진은 줄 끝에 가서 섰다. 기다리는 동안 등록금 고지서를 다시 한번 꺼내 확인했다. 숫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20분쯤 지났을까? 드디어 서진의 차례가 왔다. 창구 안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직원이 앉아 있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태 없는 안경,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아래로 처진 얼굴. 서진을 보는 눈빛에 미리부터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등록금 납부하러 왔어요. 서진이 고지서를 내밀었다. 직원은 고지서를 받아들더니 빠르게 훑어보았다. 카드요, 현금이요? 카드로 낼게요. 서진은 낡은 카드를 꺼내 창구 위에 올려놓았다. 직원이 카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멈췄다. 단 몇 초였다. 하지만 그 몇 초 사이에 직원의 눈빛이 확 달라졌다. 카드를 앞뒤로 뒤집어 보고 뭔가 확인하는 듯 눈을 가늘게 좁혔다. 이 카드, 학생 거예요? 목소리가 이상했다. 낮고 날카롭고 이미 뭔가 의심하는 투였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거예요. 직원이 다시 카드를 들여다보았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리고 행정실 전체가 다 들릴 만큼 또렷하게 말했다. 학생, 이 카드 어디서 훔쳤어요? 그 말이 공기를 가르는 순간 서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지금 뭐라고 했지? 행정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창구 앞에 줄을 서 있던 학생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다. 저쪽 창구에서 서류를 작성하던 학생도 손을 멈추고 이쪽을 쳐다봤다. 직원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눈길을 보냈다. 모두가 서진을 보고 있었다. 저, 훔친 거 아닌데요. 서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직원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학생, 이 카드가 누구 카드인지 알아요? 이런 카드가 학생한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어디서 났는지 솔직히 말해요. 그게 저희 엄마 카드예요. 엄마가 남기고 가셨어요. 엄마. 직원이 코웃음을 쳤다. 입가에 비웃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학생, 지금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카드가 어떤 카드인지 알기나 해요? 서진은 사실 잘 몰랐다. 엄마가 써두었던 메모에는 그냥 이 카드를 써라고만 적혀 있었다. 어떤 카드인지, 왜 특별한지는 쓰여 있지 않았다. 서진은 그냥 엄마가 남긴 카드니까 뭔가 되겠거니 생각하고 가져온 것이었다. 엄마가 남겨주셨어요. 정말이에요.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주변의 시선이 피부를 찌르는 것 같았다. 직원은 카드를 내려놓더니 옆자리 동료에게 뭐라고 귀옛말을 했다. 동료 직원도 카드를 들여다보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리고 직원이 다시 말했다. 저 먼저 이거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잠깐 기다려요. 직원이 카드를 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다. 서진은 창구 앞에 혼자 남겨졌다. 뒤에 줄을 서 있던 학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야, 저의 등록금 못 내니까 카드 훔쳐온 거 아니야? 목소리 들었어? 엄마 카드래. 말이 돼? 에이, 거짓말이겠지. 서진은 앞만 바라봤다. 귀가 빨개졌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심장이 쿵쿵 내려앉는데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엄마, 나 지금 어떡해. 안쪽에서 직원이 전화를 거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다. 뭔가 빠르게 말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뒤적이는 것 같았다.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다. 서진은 그냥 서 있었다.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그러면 정말 도둑이 도망가는 꼴이 되는 것 같았다. 마침내 직원이 돌아왔다. 손에 카드는 없었다. 학생, 이 카드는 저희가 잠시 보관해야 할 것 같아요.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서진의 눈이 커졌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카드잖아요. 돌려주세요. 지금은 못 돌려드려요. 신분증 있어요? 신분증이요? 왜요? 확인하려면 필요해요. 서진은 손이 떨렸다. 신분증을 꺼내 내밀었다. 직원이 신분증을 받아 뭔가를 적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옆에서 누군가 말했다. 도둑이면 신분증도 가짜 아닐까? 낮은 목소리였지만 행정실 안에서는 충분히 들렸다. 누가 한 말인지 확인할 수도 없었다. 서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게 느껴졌다. 서진은 꾹 참았다. 이를 악물었다. 울면 안 됐다. 울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이처럼 보일 것 같았다. 엄마. 속으로 불렀다. 엄마가 남긴 카드인데. 엄마가 준 건데. 서진의 엄마 정수아는 2달 전에 세상을 떠났다. 병이 깊어진 지 오래였지만 엄마는 끝까지 병원 가기를 거부했다. 딸한테 짐이 되기 싫다고 했다. 서진이 눈치채지 못하게 혼자 버티다가 그렇게 조용히 가버렸다. 장례를 치르고 방을 정리하던 날 서진은 낡은 봉투를 하나 발견했다. 거기에 카드가 들어 있었고 엄마 손글씨로 쓴 짧은 메모가 함께 있었다. 서진아, 이 카드는 내가 정말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써. 그 전에는 절대 꺼내지 마. 알았지? 그게 다였다.
카드에 대한 설명도 어디서 난 카드인지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그 한 줄뿐이었다. 서진은 그 카드를 지갑 깊숙이 넣어두었다. 한 달을 버텼다. 아르바이트를 3개나 뛰었다. 밥을 줄여가며 돈을 모았다. 그래도 등록금에는 한참 못 미쳤다. 더 이상 버틸 방법이 없어진 날 밤, 서진은 엄마 메모를 꺼내 다시 읽었다. 벼랑 끝. 그래. 지금이 벼랑 끝이다. 그렇게 마음먹고 가져온 카드였다. 학생. 직원이 다시 불렀다. 서진이 고개를 들었다. 일단 오늘은 등록금 처리가 어려울 것 같아요. 카드 확인이 끝나야 하니까 며칠 기다려요. 며칠이요? 등록 마감이 이번 주인데요. 그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직원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그냥 사무적이고 건조하고 이미 귀찮다는 표정이었다. 서진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카드만 돌려주세요. 제 거니까요. 확인 전에는 못 드려요. 그 카드가 없으면 저는 어떡해요? 직원이 안경을 고쳐 쓰더니 말했다. 그건 학생 사정이고요. 그 말이 가슴에 와서 박혔다. 그건 학생 사정이고요. 서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뒤에서 누군가 한숨을 쉬었다. 줄이 막혔으니 빨리 비켜달라는 신호였다. 서진은 천천히 창구에서 물러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행정실 구석 의자에 앉았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꽉 쥐었다. 눈앞이 흐려졌다. 참으려 했는데 눈물 한 방울이 그만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서진은 얼른 손등으로 닦았다. 울지 마. 서진아, 울지 마. 엄마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너는 엄마보다 더 당당하게 살아야 해. 더 당당하게. 서진은 눈을 들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다. 벚꽃잎 하나가 바람에 날려 창문에 살짝 붙었다가 떨어졌다. 그 순간이었다. 학교 밖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행정실 창문 너머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다. 사람들이 하나둘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검은 차가 보였다. 한 대가 아니었다. 줄지어 들어오는 검은 차들. 서진은 눈을 가늘게 떴다. 저게 뭐지? 행정실 직원 하나가 창문으로 내다보더니 눈을 크게 뜨며 중얼거렸다. 어머, 저 차가 왜 학교에? 그 말에 행정실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뀌었다. 아무도 서진을 보지 않았다. 모두의 눈이 창문 바깥, 저 멀리 정문 쪽으로 쏠려 있었다. 서진은 손을 꽉 쥔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엄마가 남긴 낡은 카드, 그리고 지금 막 캠퍼스 안으로 줄지어 들어오는 저 검은 차들. 이 둘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리라고는 그때의 서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서진 인생에서 가장 억울했던 날은 사실 가장 모든 것이 바뀌던 날이기도 했다. 사람이 가장 무너지는 순간은 맞아서가 아니다. 믿었던 것이 모욕당할 때다. 서진은 행정실 구석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검은 차들이 들어온다는 소란이 잠깐 이어지다가 다시 행정실 안은 평소처럼 돌아갔다. 직원들은 다시 서류를 들춰보기 시작했고 학생들은 저마다 창구 앞에 줄을 섰다. 아무도 서진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이었다. 서진은 무릎 위에 가방을 올려놓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카드는 직원이 가져갔다. 신분증은 아까 돌려받았다. 등록 마감은 이번 주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그때였다. 아까 줄에 서 있던 남학생 둘이 서진 옆을 지나쳐 나가면서 나누는 말이 귀에 들어왔다. 야, 저애 결국 어떻게 됐대? 몰라.
카드 압수당했다잖아. 등록금 못 내니까 별짓 다 하네. 낮은 목소리였지만 서진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다. 서진은 시선을 창밖으로 고정한 채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못 들은 척했다. 들어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뭔가가 서서히 타들어가는 느낌이었다. 창구 쪽에서 또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또래 여학생이었다. 친구와 나란히 서서 수군거리는데 목소리를 낮추려 했지만 행정실이 그다지 넓지 않아 다 들렸다. 엄마 유품이라는 말도 거짓말 아니야? 글쎄, 진짜 엄마 카드면 왜 저런 카드를 쓰겠어? 어디서 주웠거나 그런 거 아닐까? 즉, 요즘 애들 대담하다. 학교에서 저런 걸 시도하네. 서진의 손이 가방을 꽉 쥐었다. 엄마 유품이라는 말도 거짓말.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돈이 없어서 서러운 건 이미 익숙했다. 가난은 오래 달고 살아서 이제 아프지도 않은 줄 알았다. 하지만 이건 달랐다. 이건 엄마를 향한 말이었다. 2달 전에 눈을 감은 엄마를, 아직 가슴에 따뜻하게 담고 있는 그 엄마를 지금 이 사람들은 사기꾼 취급하고 있었다. 서진은 눈을 감았다. 엄마 얼굴이 떠올랐다. 자그마한 키에 항상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던 엄마. 아파서 몸이 힘든데도 서진 앞에서는 절대 내색하지 않던 엄마. 서진이 힘들다고 투정이라도 부릴라치면 등을 토닥이며 괜찮아. 다 지나가라고 말해주던 엄마. 그 엄마를 지금 이 사람들은 도둑의 공범처럼 말하고 있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다. 서진은 이를 악물었다. 여기서 울면 안 됐다. 울면 저 사람들이 옳다는 꼴이 되는 것 같았다. 서진은 숨을 천천히 들이쉬었다. 1번, 2번. 그래도 눈물은 기어이 떨어졌다.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손등으로 빠르게 닦았다. 들키지 않으려 고개를 약간 숙였다. 그냥 무릎만 내려다봤다. 그 순간 창구 쪽에서 아까 그 직원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 울어요? 비웃는 투였다. 학생, 억울하면 카드 출처 밝히면 되잖아요. 정당하면 금방 해결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던 몇몇 학생들이 슬쩍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서진의 귀에 박혔다. 서진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갰다. 눈물이 채 마르지 않은 뺨으로 직원을 똑바로 바라봤다. 저는 거짓말 안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다. 그 카드는 제 엄마가 남겨준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주신 거라고요. 직원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 말을 제가 어떻게 믿어요, 학생. 믿기 싫으면 확인하면 되잖아요. 확인도 안 하고 왜 저한테 도둑 취급을 해요? 목소리가 올라갔다. 서진 자신도 몰랐다. 그냥 터져나왔다. 행정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모두가 서진을 쳐다봤다. 직원이 차갑게 말했다. 목소리 높이지 마요. 지금 확인 중이잖아요. 얼마나 더 기다려요? 저 등록 마감 이번 주에요. 그러니까 진작에 제대로 준비를 해오지 그랬어요. 그 한마디가 서진의 가슴을 정통으로 찔렀다. 진작에 제대로 준비를. 서진이 준비를 안 한 게 아니었다. 아르바이트를 3개나 뛰었다. 밥값을 아꼈다. 교통비도 줄이려고 1시간 넘는 거리를 걸어 다닌 날도 있었다. 그래도 부족했다. 형편이 그랬다. 준비하고 싶어도 준비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걸 저 사람은 지금 게으름이나 무책임으로 몰아붙이고 있었다. 서진은 입술을 꽉 다물었다. 더 말하면 눈물이 다시 쏟아질 것 같았다. 서진은 고개를 돌렸다. 창밖을 봤다. 봄볕은 여전히 밝고 따뜻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옆에서 또 수군거림이 들렸다. 쟤 진짜 뻔뻔하다.
카드 훔쳐와서 되려 큰 소리야. 어디서 굴러먹다 오네야? 서진은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다. 굴러먹다 오네. 맞아. 나는 굴러먹었지. 형편없는 집에서 태어나서 일찍 아빠 잃고 엄마 혼자 힘으로 나를 키웠지. 반찬 없는 밥도 먹었고 겨울에 보일러 못 틀고 웅크리고 잔 날도 있었지. 친구들이 새 옷 살 때 나는 엄마가 고쳐준 낡은 옷을 입었지. 근데 그게 왜 모욕받아야 하는 이유가 돼? 서진의 눈이 다시 뜨거워졌다. 이번엔 참지 않았다. 눈물 두 줄기가 조용히 흘러내렸다. 훔치지도 않았다. 그냥 흘렀다. 부끄럽지 않았다. 이 눈물은 창피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다.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었다. 내가 억울한 게 아니라 엄마가 억울했다. 평생 가난 속에서도 딸 하나 제대로 키우려고 온몸으로 버텼던 엄마가 죽고 나서까지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게 너무 잔인했다. 서진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엄마, 나 지금 엄마를 지키지 못하고 있어.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것 같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소리 없이 그냥 흘렀다. 행정실 안 사람들은 저마다 할 일을 했다. 서진이 울든 말든 상관없다는 듯이. 창구 직원은 다시 전화를 하고 있었고 줄 서 있는 학생들은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다. 서진만 그 자리에서 혼자 무너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행정실 밖이 다시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아까보다 소란이 훨씬 컸다. 직원 하나가 벌떡 일어나더니 창문 쪽으로 달려갔다. 어머, 저 어른이 직접 오셨어? 또 다른 직원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설마 회장님이세요? 행정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라졌다.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군가는 옷매무새를 바로잡고 누군가는 머리를 급하게 매만졌다. 서진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문 쪽. 검은 차들이 멈춰 섰고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먼저 내려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그 가운데 맨 마지막 차 문이 천천히 열렸다. 흰 머리카락이 보였다. 노인이었다.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걸음걸이에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서려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켰다.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그냥 그 노인을 중심으로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 같았다. 직원 하나가 낮게 말했다. 왜 갑자기 학교에 오신 거지? 연락도 없이. 다른 직원이 대답했다. 카드 때문인 것 같은데. 아까 내가 전화했잖아. 서진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깜빡였다. 카드. 아까 직원이 카드를 들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전화를 걸었다. 그 전화가 저 노인에게 닿은 것이란 말인가.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리가 여전히 떨렸다. 눈은 아직 빨갰다. 뺨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서진의 시선은 창문 너머 그 백발의 노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노인이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행정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서진의 인생이 다시 한번 완전히 달라지려 하고 있었다. 노인이 행정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말 그대로였다. 조금 전까지 웅성거리고 수군거리던 행정실이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다. 창구 앞에 줄을 서 있던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섰다. 직원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됐다. 노인은 키가 그리 크지 않았다. 허리도 살짝 굽어 있었다. 머리카락은 눈처럼 하얗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다. 흐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또렷해서 그 눈과 마주치면
괜히 시선을 피하고 싶어지는 그런 눈이었다. 양복은 단정했다. 넥타이 하나, 단추 하나 흐트러진 것이 없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그냥 그 자체로 걸어 들어왔는데 주변의 모든 것이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경호원처럼 보이는 남자 둘이 양옆에 따라 들어왔지만 노인은 그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행정실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허겁지겁 앞으로 나왔다. 어르신, 이렇게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모시러. 노인이 짧게 손을 들었다. 말을 멈추라는 뜻이었다. 행정실장은 입을 다물었다. 노인의 시선이 천천히 행정실 안을 훑었다. 창구를, 직원들을, 줄 서 있던 학생들을 차례로 지나쳐갔다. 그리고 구석 의자에 서 있는 서진에게서 멈췄다. 서진은 그 눈빛을 받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무섭지 않았다.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았다. 뭔가 오래된 것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형용하기 어려운 눈빛이었다. 노인이 행정실장에게 말했다. 카드 가져와요.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하지만 행정실장은 거의 달리다시피 안쪽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아까 서진의 카드를 가져갔던 직원이 두 손으로 카드를 받쳐들고 나왔다. 아까 서진에게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다. 허리가 거의 직각으로 굽어 있었다. 노인이 카드를 받아들었다. 그 순간이었다. 노인의 손끝이 떨렸다. 아주 작은 떨림이었다. 서진이 아니었으면 놓쳤을 것이다. 하지만 서진은 그 떨림을 똑똑히 봤다. 카드를 받아든 손이 분명히 떨리고 있었다. 노인은 카드 앞면을 오래 들여다봤다. 그리고 뒤집어서 뒷면도 봤다. 오래됐다는 걸 아는 것 같았다. 가장자리가 닳고 모서리가 휜 것, 겉면이 반들반들해진 것. 그 낡음이 뜻하는 세월을 노인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행정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이 카드가, 이 학생 엄마 이름이 뭐예요? 노인이 서진을 보며 물었다. 직접 묻는 것이었다. 행정실장도 직원도 아닌 서진에게. 서진은 잠깐 멈칫했다. 그러고는 대답했다. 정수하여. 조용한 행정실에서 그 이름이 또렷하게 울렸다. 정수아. 노인의 얼굴이 그 순간 무너졌다.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서진은 나중에야 그 말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됐다. 단단하게 버티고 있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힘을 잃는 것. 주름진 얼굴이 더 깊이 구겨지고 눈가에 뭔가 차오르고 입술이 가늘게 떨리는 것. 노인은 카드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아주 낮게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정수아, 내가 너무 늦었구나. 행정실 안에 있던 누구도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서진은 달랐다. 그 이름을 저렇게 부르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았다. 엄마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엄마는 친구도 거의 없었고 가족이라고는 서진밖에 없다고 했다. 그런데 저 노인이 엄마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그것도 저런 목소리로. 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진을 봤다. 이번엔 아까와 다른 눈빛이었다. 아까는 뭔가를 확인하는 눈빛이었다면 지금은 달랐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오래 잃어버렸던 것을 찾은 것 같기도 한 눈빛. 학생. 노인이 말했다. 나를 따라와요. 그 한마디에 행정실 안 분위기가 또 한 번 뒤집혔다. 행정실장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아까 서진을 도둑 보듯 하던 그 직원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서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저요? 그래요. 당신. 노인은 이미 몸을 돌리고 있었다. 당연히 따라올 거라는 듯이.
서진은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리가 떨렸다.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다. 저 노인이 누구인지, 왜 엄마 이름을 아는지, 왜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다. 하지만 발이 움직였다. 노인을 따라 행정실 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뒤에서 행정실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다. 저 어른이 대체 누구야? 학교 재단 세우신 분이잖아. 회장님이라고. 그럼 저 학생은? 문이 완전히 닫혔다. 서진은 노인의 뒷모습을 따라가며 생각했다. 재단. 이 학교 재단을 세운 사람. 그리고 엄마 이름을 아는 사람. 캠퍼스 한쪽 끝에 총장실 건물이 있었다. 노인은 그쪽으로 걸어갔다. 경호원들이 앞뒤로 따랐다. 서진은 그 뒤를 조용히 걸었다. 봄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날렸다. 캠퍼스를 오가던 학생들이 이 행렬을 보고 멈춰서서 쳐다봤다. 서진은 앞만 봤다. 총장실 건물로 들어가자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를 했다. 노인은 고개만 약간 끄덕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 위층으로 올라갔다. 복도 끝 회의실로 들어갔다. 경호원들은 문 밖에 섰다. 노인과 서진, 둘만이 방 안에 남겨졌다. 노인이 창가 쪽 의자에 앉았다. 서진에게 맞은편 의자를 손으로 가리켰다. 서진은 앉았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을 모았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노인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진도 잠자코 기다렸다. 마침내 노인이 입을 열었다. 엄마가 많이 아팠어요? 뜬금없는 질문이었다. 하지만 서진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네. 오래 편찮으셨어요. 병원은 다녔어요? 끝까지 안 가시려 했어요. 제가 억지로 모시고 간 적도 있는데 그래도 싫다고 하셨어요. 노인이 눈을 감았다. 고생 많았겠네. 그 말이 어찌나 조용하고 담담하게 나왔는지 서진은 오히려 그 담담함 때문에 가슴이 저렸다. 저한테 묻기 전에 제가 먼저 물어봐도 될까요? 서진이 말했다. 노인이 눈을 떴다. 우리 엄마를 어떻게 아세요? 노인은 서진을 바라봤다. 오래 바라봤다. 수아가 당신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네. 아무것도요. 노인의 입가에 쓸쓸한 빛이 스쳤다.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잠시 후 노인이 말했다. 나는 이강윤이에요. 서진은 그 이름을 알지 못했다. 그냥 기다렸다. 정수아의 아버지. 서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됐다. 네. 수아가 내 딸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내 외손녀. 방 안이 조용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으로 그 말을 되새겼다. 정수아의 아버지. 나는 내 외손녀. 엄마 아버지. 외할아버지. 평생 없다고 생각했다. 엄마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외가에 대해 묻는 서진에게 엄마는 늘 같은 말을 했다. 없어. 그냥 나랑 너 둘이야. 서진은 그 말을 믿었다. 의심하지 않았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엄마의 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서진의 눈이 다시 뜨거워졌다. 이번엔 억울해서가 아니었다.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라서였다. 아까 행정실에서 흘린 눈물은 서러움이었다. 지금 이 눈물은 달랐다. 뭐라고 불러야 할지 서진도 알 수 없었다. 노인이 카드를 꺼내 서진 앞에 내려놓았다. 수아가 이걸 당신한테 남겼군요. 네. 언제 받았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요. 방 정리하다가 봉투에 넣어져 있었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카드가 뭔지 알아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노인이 카드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었다.
이건 내가 수아한테 준 거예요. 오래전에 수아가 집을 떠나던 날 서진은 숨을 참았다. 그 아이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내가 막았어요. 심하게 막았지. 그래도 수아는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결국 집을 나갔어. 노인의 목소리가 조금 잠겼다. 떠나는 날 내가 이 카드를 줬어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언제든 힘들면 쓰라고.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오라고. 서진은 가만히 들었다. 근데 수아는 평생 쓰지 않았어. 한 번도. 노인이 카드를 다시 서진 앞으로 밀었다. 그리고 이걸 당신한테 남겼구나. 서진은 카드를 내려다봤다. 낡고 닳고 모서리가 휜 카드. 엄마가 평생 쓰지 않고 품고만 있다가 마지막에 딸에게 남긴 카드.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다. 이번엔 닦지 않았다. 그냥 흘렸다. 노인도 창밖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노인의 눈가도 젖어 있었다. 한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같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온 긴 시간을 가슴에 안고 그렇게 마주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벚꽃이 지고 있었다. 봄은 그렇게 서진에게 전혀 다른 얼굴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 바람이 지나가고 벚꽃잎 몇 장이 유리창에 살짝 붙었다가 떨어졌다. 서진은 눈물을 닦지 않은 채 카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노인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둘 다 말이 없었다. 먼저 입을 연 건 서진이었다. 할아버지.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서진 자신도 놀랐다. 평생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호칭이었다. 입안에서 낯설고 어색하게 굴렀다. 하지만 이상하게 틀린 말 같지는 않았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엄마 이야기를 해주세요. 서진이 말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엄마한테 외가가 있다는 것도, 엄마 집안이 어떤지도.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우리 둘뿐이라고만 하셨어요. 노인이 시선을 내렸다.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이었다. 오랜 세월이 담긴 손. 수아가 그랬겠지. 노인이 낮게 말했다. 그 아이답다. 엄마가 왜 아무 말도 안 했는지 그것도 알고 싶어요.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 무언가를 결심하는 것 같았다. 아니면 오래된 것을 꺼내기 전에 마음을 다잡는 것 같기도 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수아는 내 외동딸이었어요. 서진은 듣기 시작했다. 이 대학교 재단을 내가 세웠어요. 그전에도 사업을 크게 했고 수아는 거기에 하나뿐인 후계자였어.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단단한 아이였어요. 내가 하는 일을 옆에서 보고 자랐고 크면 당연히 내 뒤를 이을 거라고 생각했지. 서진은 조용히 들었다. 엄마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게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다. 수아가 22살이 되던 해에 한 남자를 데려왔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약간 가라앉았다.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집안도 없고 돈도 없고 배경도 없었지. 그냥 성실하다는 것 하나밖에 내세울 게 없는 사람. 나는 반대했어요. 심하게 반대했지. 수아한테는 더 좋은 자리가 있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더 좋은 자리가. 노인이 거기서 잠깐 말을 멈췄다. 하지만 수아는 굽히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한번 마음을 정하면 꺾이는 법이 없었거든. 나를 닮아서. 쓸쓸한 빛이 노인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결국 내가 선을 그었어. 그 남자를 선택하면 이 집과 인연을 끊는다고 했지. 아이를 몰아붙인 거야. 그러면 돌아올 줄 알았거든. 서진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하지만 수아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짐을 싸서 나갔어. 그리고 다시는 이 집 문을 두드리지 않았지. 방 안이 조용했다. 서진은 엄마를 생각했다. 22살의 엄마. 가진 것 다 내려놓고 문을 나선 엄마. 서진은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봤다. 짐을 싸는 손, 문을 여는 손, 뒤를 돌아보지 않는 뒷모습. 엄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수아가 임신을 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지인을 통해서 소식이 들려왔지. 하지만 그때 내 자존심이 먼저였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어. 노인이 눈을 감았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수아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떴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고였다고. 그때도 나는 찾아가지 않았어. 서진의 눈이 흔들렸다. 아버지 이야기였다. 서진은 아버지 얼굴을 모른다. 너무 어릴 때 떠났다. 엄마는 아버지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그냥 일찍 하늘로 갔다고만 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내가 먼저 틀렸다는 말이 목구멍에서 나오질 않았지. 세월이 그렇게 갔어. 노인이 눈을 떴다. 눈가가 붉었다. 당신 엄마는 이 재단의 후계자였어요. 내가 평생 일궈온 것을 물려주려 했던 사람. 근데 내 욕심과 고집이 그 아이를 내쫓았지. 서진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엄마의 삶이 다른 각도에서 보이기 시작했다. 항상 가난했고, 항상 힘들었고, 항상 혼자였던 엄마. 그 삶이 선택이 아니라 고집이었다는 것. 더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 엄마의 선택이었다는 것. 엄마가 한 번도 연락 안 하셨어요? 정말로요? 서진이 물었다. 한 번도. 할아버지는요? 노인이 입술을 꾹 다물었다. 몇 번 알아봤어요. 어디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근데 찾아가지는 않았어. 찾아가면 내가 졌다는 것 같아서. 그 말에 서진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찾아가면 진 것 같아서. 두 사람이 20년 넘게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만나지 못한 이유가 그것이었다. 자존심, 고집, 먼저 손 내밀기 싫은 마음. 어른도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는 그 마음 때문에 두 사람은 끝내 만나지 못했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알았어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몰랐어요. 오늘 카드 소식 듣기 전까지는. 서진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엄마는 이 세상을 조용히 떠났다. 아무도 몰랐다. 외할아버지도 몰랐다. 오직 딸 서진 하나만 곁에 있었다. 작은 병원 침대에서 서진 손을 꼭 잡고 엄마는 갔다. 엄마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진은 눈을 떴다. 엄마의 마지막 말. 서진아, 너는 엄마보다 더 당당하게 살아. 그 말을 떠올리자 입술이 떨렸다. 당당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노인이 눈을 감았다. 그 눈 아래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노인의 눈물을 보는 건 처음이었다. 서진은 그 눈물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저 눈물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얼마나 깊은 곳에서 올라온 것인지 말하지 않아도 느껴졌다. 한동안 두 사람은 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슬프지만은 않았다. 뭔가 오래 막혀 있던 것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은 침묵이었다. 노인이 먼저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서진은 잠시 생각했다. 학교는 다녀야죠. 그래서 등록금 내러 온 거니까요. 노인이 서진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 뭔가 스쳤다. 슬픔인지 대견함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등록금은 내가 낼게요. 괜찮아요. 서진이 바로 말했다. 노인이 눈썹을 약간 올렸다. 괜찮다고요? 네. 오늘 할아버지를 만난 건 제가 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카드 하나 쓸어 왔다가
이렇게 된 거고. 제가 할아버지한테 뭔가를 바라고 온 게 아니니까 받기가 어렵네요. 노인이 서진을 가만히 바라봤다. 수아 딸이 맞네. 낮은 목소리였다. 혼잣말 같았다. 서진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오늘 다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나도 당신도 갑작스러운 일이니까.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둬요. 서진도 일어섰다. 노인이 서진을 똑바로 봤다. 수아가 그 카드를 당신한테 남긴 건 이 길로 오라는 뜻이었을 거예요. 나한테 와도 된다는 허락을 준 거야. 그 아이 방식으로. 서진은 그 말을 가슴에 담았다. 엄마 방식으로. 엄마는 살아서 한 번도 이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하지만 죽어서 딸의 손에 그 문을 여는 열쇠를 쥐어줬다.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었다. 서진은 카드를 집어들었다. 손 안에 쥐었다. 달고 낡은 그 카드가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복도로 나오자 봄 햇살이 창문을 통해 길게 뻗어 들어와 있었다. 서진은 그 빛 속에 잠시 서 있었다. 오늘 아침 도둑 취급을 받으며 시작된 날이었다. 그런데 해가 지기 전에 서진은 자신이 전혀 몰랐던 핏줄의 진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엄마가 숨겨온 세계, 엄마가 스스로 등진 세계, 그리고 엄마가 마지막에 딸에게만 열어준 세계. 서진은 손 안에 카드를 꼭 쥐었다.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랐다. 이 만남이 어디로 이어질지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았다. 엄마는 서진을 혼자 두지 않았다. 죽어서도. 복도를 나서면서 서진은 잠깐 걸음을 멈췄다. 손 안에 카드가 있었다. 노인, 아니 외할아버지가 돌려준 카드였다. 아까 행정실에서 직원이 빼앗아 갔던 그 카드. 서진은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들여다봤다. 달라진 게 없었다. 여전히 낡고 여전히 달아 있었다. 모서리는 여전히 살짝 휘어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아까 행정실에서 이 카드를 들고 있을 때와 지금 손에 닿는 느낌이 달랐다. 무게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크기가 달라진 것도 아닌데 뭔가 달랐다. 아까는 그냥 엄마가 남긴 카드였다. 지금은 엄마가 평생 품고 살다 간 카드였다. 서진은 카드를 지갑에 넣었다. 그리고 천천히 걸었다. 복도 창문으로 캠퍼스가 내려다 보였다. 학생들이 여전히 오가고 있었다. 웃고 떠들고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다. 저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봄날 오후였다. 서진에게는 아무것도 평범하지 않은 날이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외할아버지가 옆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어색하다기보다는 아직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중인 것 같은 침묵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둘이 안으로 들어섰다. 외할아버지가 말했다. 오늘 시간 있어요? 서진은 잠깐 생각했다. 오후에 아르바이트가 있었다. 편의점 저녁번이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이미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계산대 앞에 서 있을 자신이 없었다. 조금요. 그럼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 더 해요. 아직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건물을 나서자 경호원 한 명이 앞서 차 문을 열었다. 서진은 잠깐 머뭇거리다가 차에 올라탔다. 검은 차 안은 조용하고 넓었다. 가죽 냄새가 났다. 서진이 평소에 타는 버스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차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외할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서진도 창밖을 봤다. 캠퍼스를 벗어나자 봄 거리가 펼쳐졌다. 가게마다 봄꽃 화분이 놓여 있었고 길가 나무들은 연두색 세잎을 틔우고 있었다. 카드 이야기를 더 해줘야겠어요.
외할아버지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서진이 귀를 기울였다. 아까 내가 수아가 집을 떠나던 날 그 카드를 줬다고 했지요. 네.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그 카드는 내 개인 전용 카드였어요. 한도도 없고 쓰는데 제한도 없어요. 어디서든 쓸 수 있는 카드였지. 수아한테 그걸 쥐어준 건 힘들면 돌아오라는 뜻이었어요. 언제든 문이 열려 있다는 뜻이었고, 서진은 조용히 들었다. 근데 수아는 그 카드를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20년이 훌쩍 넘도록. 돈이 없어서 못 쓴 게 아니라 쓰지 않은 거지. 외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잠겼다. 나는 그게 미움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준 거니까 안 쓰겠다는 고집인 줄 알았지. 근데 오늘 당신을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서진이 외할아버지를 바라봤다. 수아는 그 카드를 자기 딸한테 남겼어요. 그것도 그냥 남긴 게 아니라 벼랑 끝에 몰렸을 때만 쓰라고 했지요? 네. 메모에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가만히 외할아버지를 봤다. 외할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수아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카드를 쓰지 않으려 했어요. 아버지한테 손 내밀지 않겠다는 뜻이었겠지. 하지만 자기가 없어지고 나면 딸이 세상에 혼자 남잖아요. 그때 딸이 정말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 이 카드가 다리가 되어줄 거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차 안이 조용했다. 서진의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 카드는 돈 쓰라고 남긴 게 아니에요. 외할아버지가 말했다. 수아가 딸한테 남긴 거예요. 내가 쓰러질 것 같을 때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된다고. 이 카드를 꺼내면 누군가 나타날 거라고. 그게 엄마가 죽어서도 딸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었던 거야. 서진은 입술을 꽉 물었다. 눈이 뜨거워졌다. 차창 밖이 흐릿하게 번졌다. 엄마. 엄마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없어지고 나면 서진이 혼자 얼마나 힘들지. 아르바이트를 뛰고 밥을 줄이고 잠을 줄여가며 버티다가 결국 한계에 부딪힐 것을. 그리고 그 순간에 서진이 꺼낼 수 있는 것을 엄마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믿어달라는 듯이 벼랑 끝에 몰리면 이걸 써. 그 한 줄만 남기고 서진은 손으로 눈을 가렸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터지는 것 같았다. 오래 꾹 눌러두었던 것이 지금에야 비로소 올라오는 것 같았다. 엄마가 돌아가신 날부터 서진은 울지 않으려 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울 시간에 일을 해야 했고 울 틈에 뭔가를 해결해야 했다. 장례를 치르고 짐을 정리하고 등록금을 마련하고 계속 뭔가를 해야 했다. 그래서 제대로 운 적이 없었다. 지금 그게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다. 외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기다렸다. 서진이 울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있었다. 재촉하지 않았다. 위로의 말을 억지로 꺼내지도 않았다. 그냥 옆에 있어줬다. 한참이 지나서야 서진이 눈물을 닦았다. 죄송해요. 사과할 거 없어요. 외할아버지가 짧게 말했다. 서진은 고개를 들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창밖을 봤다. 차는 어느 조용한 거리에 세워져 있었다. 언제 멈췄는지 몰랐다. 경호원이 문을 열었다. 작고 오래된 찻집이었다. 간판도 소박하고 외관도 수수했는데 안으로 들어가자 조용하고 아늑했다. 구석자리에 앉아 직원이 말없이 차를 가져왔다. 서진은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엄마가 왜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서진이 물었다. 외할아버지가 찻잔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수아가 살아있을 때 내가 한번 수소문해서
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오라고. 서진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수아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딱 한 장. 외할아버지가 잠시 멈췄다. 뭐라고 쓰여 있었어요? 서진이 물었다. 외할아버지는 찻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아버지, 저는 잘 지냅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제 딸만큼은 사람을 돈과 가문으로 재단하는 곳에서 키우고 싶지 않아요. 찻집 안이 조용했다.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퍼지는 동안 서진은 숨을 쉬는 것도 잊었다. 사람을 돈과 가문으로 재단하는 곳. 엄마는 그 말을 썼다. 아버지에게 딸을 그런 곳에서 키우고 싶지 않다고. 서진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생각했다. 변변한 것 하나 없는 작은 집이었지만 엄마는 서진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가진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사느냐로 봐야 한다고. 아무리 힘들어도 남을 얕보거나 무시하지 말라고. 그리고 남이 자신을 무시해도 스스로 무너지지 말라고. 그 말들이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엄마는 서진을 그런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던 것이다. 돈이 있어도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가문이 어떻고 배경이 어떻고에 눈이 가지 않는 사람으로,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그 세계에서 나온 것이었다. 나는 그 편지를 받고 화가 났어요. 외할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그렇게 가르쳤다는 말처럼 들려서.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수아는 나를 나쁜 아버지라고 한 게 아니었어. 자기 딸만큼은 자기처럼 아프지 않게 하고 싶었던 거야. 외할아버지의 눈이 붉어졌다. 수아는 나 때문에 아팠어요. 사람을 가문으로 재던 아버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기 위해 모든 걸 버려야 했으니까. 그 아픔을 딸한테는 물려주기 싫었던 거야. 서진은 눈물이 또 차오르는 걸 느꼈다. 이번엔 참았다. 참으면서 외할아버지를 바라봤다. 저 노인도 아팠겠구나. 딸이 보낸 그 편지 한 장을 받아들고 화가 났다고 했지만 사실은 얼마나 무너졌을까. 딸이 왜 돌아오지 않는지 알게 된 그 순간에 얼마나 오래 그 편지를 들여다봤을까. 엄마가 그 세계를 떠난 게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서진이 물었다. 외할아버지는 천천히 대답했다. 수아 입장에서는 잘한 거야. 내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한 거고. 짧지만 정직한 말이었다. 서진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잠시 생각했다. 엄마의 삶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다. 가난하고 외롭고 고단했던 삶. 그 삶이 사실은 엄마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다. 딸을 위해 자신이 아팠던 방식으로는 키우지 않으려고. 그리고 마지막에 카드 하나를 남겼다. 딸이 정말 무너질 것 같을 때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된다고. 서진은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들여다봤다. 이제 이 카드가 다르게 보였다. 낡은 플라스틱 카드가 아니었다. 엄마가 20년 넘게 품고 살다간 마지막 말이었다. 서진아, 나는 내 곁에 있어. 죽어서도. 그 말이 들리는 것 같았다. 서진은 카드를 꼭 쥐었다. 눈물이 한 방울 손등 위로 떨어졌다. 외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수아가 당신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이제 알겠지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알았다. 이제는 알았다.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얼마나 깊은 곳에서 온 것인지,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낡은 카드 하나에 다 담겨 있었다는 것을. 찻집 창밖으로 저녁빛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봄 저녁의 빛은 유난히 붉고 따뜻했다. 서진은 그 빛 속에 앉아 처음으로 엄마의 사랑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 죽어서도 끝나지 않은 사랑. 그게 엄마였다. 저녁빛이 찻집 창문을 물들이고 있었다.
서진은 식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외할아버지는 맞은편에 앉아 말없이 차를 마시고 있었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도 없었다. 조용했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처음 만난 사람과 마주 앉은 것 치고는 이상하게 편안한 침묵이었다. 아마 같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었다. 엄마라는 한 사람이 이 두 사람을 이어주고 있었다.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가 보낸 편지 아직 가지고 계세요? 외할아버지가 서진을 바라봤다. 가지고 있어요. 볼 수 있을까요? 언젠가. 외할아버지는 잠시 서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보여줄게요. 서진은 다시 창밖을 봤다. 엄마의 글씨가 담긴 편지. 서진은 엄마 글씨가 그리웠다. 장례를 치르고 방을 정리하면서 엄마 손글씨가 담긴 것들을 모두 따로 챙겨두었다. 가계부 귀퉁이에 써놓은 메모들, 서진 도시락 가방에 붙여둔 쪽지들, 달력에 적어놓은 짧은 일정들. 그것들을 보면 엄마가 아직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엄마가 어떤 아이였어요? 서진이 물었다. 외할아버지의 얼굴에 뭔가 부드러운 것이 스쳤다. 말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한번 말을 하면 핵심만 딱 짚었지.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았고, 고집이 세다면 셌는데 나쁜 고집이 아니라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고집이었어요. 서진이 작게 웃었다. 저랑 비슷하네요. 많이 닮았어요. 외할아버지도 처음으로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다. 어릴 때는 나를 잘 따랐어요. 내 일하는 모습을 곁에서 보는 걸 좋아했고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도 좋아했지. 그러다가 크면서 자기 생각이 생기기 시작했어. 내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게 하나둘씩 생기더니 나중엔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외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사람 대하는 방식. 나는 사람을 볼 때 배경을 먼저 봤어요. 어떤 집안인지, 어떤 자리에 있는지. 그게 습관이 됐었지. 수아는 그걸 싫어했어요. 사람을 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의 것으로 보느냐고. 서진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서진에게 늘 하던 말이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자체를 봐야 한다고. 가진 것, 배운 것, 집안, 그런 것들은 그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다가 그 남자를 데려온 거예요. 외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나는 반대했어요. 아까 말했듯이. 하지만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반대한 진짜 이유는 그 남자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어요. 서진이 외할아버지를 바라봤다. 그 남자가 가진 게 없어서였어요. 그게 전부였지. 사람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어요. 성실하고 수아를 진심으로 아꼈고. 근데 나는 그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 수아한테는 더 나은 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외할아버지가 찻잔을 내려놓았다. 수아가 그랬어요. 아버지는 지금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자리를 보고 있다고. 저한테 맞는 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자리에 저를 맞추려 한다고. 서진은 그 말을 가슴으로 들었다. 22살의 엄마가 아버지에게 한 말. 어린 나이였지만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화가 났어요. 틀린 말이 아닌데 화가 났어. 맞는 말이니까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외할아버지가 쓸쓸하게 말했다. 그래서 더 심하게 몰아붙였지. 그 남자를 선택하면 다 끊겠다고. 수아는 그 말을 듣고 이틀 뒤에 짐을 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떠나는 날 아침에 수아가 내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짐을 다 챙긴 상태로. 나는 방 안에 있었는데 문 열고 들어오길 기다렸어요. 마지막에 돌아서나 보다 했지.
외할아버지의 눈이 먼 곳을 향했다. 근데 수아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냥 문 앞에 서 있다가 돌아섰어. 발소리가 멀어지는 게 들렸어요. 현관문 닫히는 소리도 들렸고, 서진은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그려봤다. 문 앞에 선 22살의 엄마. 열지 않은 문. 돌아서는 발소리. 나는 그게 원망인 줄 알았어요. 말도 없이 떠난 거라고.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으세요? 서진이 조용히 물었다. 그 문을 열면 아버지 얼굴을 보게 되고 그러면 마음이 흔들릴까봐 그랬던 것 같아. 흔들리지 않으려고 열지 않은 거야. 외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수아는 그때 나를 미워한 게 아니었어요. 흔들리고 싶지 않을 만큼 아버지를 사랑했던 거야. 서진의 눈이 뜨거워졌다. 열지 않은 문. 그게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 떠나면서도 돌아보고 싶었던 마음을 꾹 눌러가며 걸어간 것이었다는 것. 서진은 입술을 꽉 물었다. 외할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편지 한 장 받고 나서 한동안은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딸을 사람을 돈으로 재단하는 곳에서 키우고 싶지 않다는 말. 그게 나를 나쁜 사람으로 모는 것 같아서 억울했지. 외할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봤다. 근데 어느 날 밤에 그 편지를 다시 꺼내 읽다가 알았어요. 수아는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한 게 아니었어. 자기가 그 안에서 어떻게 아팠는지를 말한 거야. 사람을 배경으로 보는 세상 안에서 자라면서 수아 자신이 얼마나 숨막혔는지를. 서진은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딸한테는 그 숨막힘을 물려주기 싫었던 거야. 가난해도 괜찮으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곳에서 키우고 싶었던 거야. 그 말이 찻집 안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서진은 어릴 때를 떠올렸다. 가난한 집이었다. 넉넉한 것 하나 없었다. 하지만 엄마는 서진에게 단 한 번도 남을 부러워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다. 저 집은 왜 저렇게 잘 사나, 우리는 왜 이러나, 그런 말을 엄마 입에서 들어본 적이 없었다. 대신 엄마는 늘 말했다.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면 된다고. 그게 다 이유가 있었다. 엄마는 다른 세계를 알고 있었다. 가진 것이 많은 세계, 배경이 곧 사람 값이 되는 세계. 그 세계를 알기 때문에 딸한테는 그 세계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엄마가 옳았어요. 서진이 말했다. 외할아버지가 서진을 바라봤다. 저는 가난하게 자랐는데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적은 있어도 가난 때문에 제 자신이 부끄러웠던 적은 없어요. 엄마가 그렇게 키워줬으니까요. 외할아버지가 눈을 감았다. 그 눈 아래로 눈물이 또 흘렀다. 아까보다 조용한 눈물이었다. 소리도 없고 흐느낌도 없었다. 그냥 흘렀다. 서진은 그 눈물을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번엔 위로의 말을 찾지 않았다. 그냥 같이 있었다. 한참이 지나고 외할아버지가 눈을 떴다. 손으로 눈가를 닦고 찻잔을 들었다. 식어 있었지만 한 모금 마셨다. 수아가 돌아오지 않은 게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외할아버지가 말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것도. 근데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 늦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서진이 말했다. 외할아버지가 서진을 바라봤다. 엄마가 그 카드를 저한테 남긴 건 할아버지한테 오라는 뜻이었다고 하셨잖아요. 엄마가 살아서 못한 것을 저를 통해서 한 거라면 지금이 늦은 게 아닌 거 아닐까요? 외할아버지가 오래 서진을 바라봤다. 그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다. 슬픔이 가시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슬픔 안에 뭔가 다른 것이 섞이는 것 같았다. 수아가 당신을 잘 키웠네요. 낮고 조용한 말이었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봤다.
어느새 저녁이 깊어져 있었다. 거리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봄밤의 거리는 낮보다 더 따뜻해 보였다. 서진은 생각했다. 엄마가 끝내 돌아가지 않은 이유. 미움이 아니었다. 고집도 아니었다. 자존심은 더더욱 아니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자신이 아팠던 방식으로는 딸이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것이 엄마가 선택한 삶이었고 그 삶의 끝에서 엄마가 남긴 것이 낡은 카드 하나였다. 서진은 지갑 안의 카드를 손으로 만졌다. 꺼내지 않았다. 그냥 손끝으로 느꼈다. 엄마, 나 이제 알아. 왜 그렇게 사셨는지, 왜 돌아가지 않으셨는지, 왜 아무 말도 안 하셨는지 다 알아. 찻집 안에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서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엄마 얼굴이 떠올랐다. 웃고 있었다. 늘 그랬듯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그냥 웃고 있었다. 찻집을 나선 건 저녁 8시가 다 되어서였다. 외할아버지는 서진을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서진은 괜찮다고 했다. 버스 타고 가면 된다고. 외할아버지는 잠시 서진을 바라보다가 더 권하지 않았다. 그 모습이 서진은 오히려 마음에 들었다. 억지로 뭔가를 해주려 하지 않는 것이.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에 봄밤 바람이 불었다. 서진은 걸으면서 오늘 하루를 되짚었다. 아침에 행정실 문을 들어설 때만 해도 오늘이 이런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도둑 취급을 받고 엄마가 모욕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노인에게서 엄마의 과거를 들었다. 하루 안에 너무 많은 것이 쏟아졌다.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다. 밤거리가 창문 너머로 흘러갔다. 서진은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눈을 감았다. 외할아버지가 마지막에 한 말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다음에 또 봐요. 할 이야기가 더 있으니까. 서진은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할 이야기가 더 있다.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다. 집에 돌아온 건 밤 9시였다. 작은 반지하 방이었다. 엄마랑 둘이 살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서진 혼자였다. 불을 켜면 엄마 흔적이 아직 곳곳에 남아 있었다. 낡은 소파 위에 놓인 담요, 부엌 선반에 가지런히 놓인 그릇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서진은 불을 켜지 않고 한동안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러다가 불을 켰다. 들어가서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엄마 담요를 끌어당겨 무릎 위에 덮었다. 지갑을 꺼내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오늘 이 카드 때문에 시작된 하루였다. 이 카드가 아니었으면 외할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엄마의 과거도 몰랐을 것이다. 엄마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도. 서진은 카드를 내려놓고 천장을 봤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몰랐다. 외할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몰랐다. 갑자기 생긴 가족을 가족이라고 불러야 할지도 몰랐다.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서 한 가지만은 분명해졌다. 엄마는 서진을 혼자 두지 않으려 했다. 그것만은 알았다. 서진은 눈을 감고 잠이 들었다. 사흘이 지났다. 외할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다. 짧은 문자였다. 시간이 되면 한번 보자고. 할 이야기가 있다고. 서진은 문자를 보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냈다. 언제가 좋으세요? 약속은 그 주 토요일 오후로 잡혔다. 장소는 외할아버지 사무실이었다. 시내 한복판에 있는 높은 건물이었다. 서진은 처음 와보는 곳이었다.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서진을 알아보고 안내를 해줬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서진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낡은 청바지에 흰 셔츠, 단정하게 묶은 머리,
꾸밈이라고는 없는 차림이었다. 이 건물에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었다. 하지만 서진은 달리 입고 올 옷이 없었다. 그리고 굳이 달라 보이려 하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나인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넓은 복도였다. 끝에 큰 문이 있었다. 직원이 문을 열어줬다. 외할아버지가 창가에 서 있었다. 서진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돌아봤다. 왔어요. 네. 서진이 안으로 들어갔다. 소파를 꺼내서 앉았다. 직원이 차를 가져다 주고 나갔다. 둘만 남았다. 외할아버지가 말을 꺼냈다. 등록금은 내가 냈어요. 서진이 눈을 들었다. 말씀 안 드렸는데 왜요? 물어봤으면 안 된다고 했을 테니까. 틀린 말이 아니었다. 서진은 뭐라고 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다. 감사한데 앞으로는 제가 모르게 하시면 안 돼요. 왜요? 제 일이니까요. 제가 결정해야 하는 거잖아요. 외할아버지가 서진을 바라봤다. 뭔가를 재는 눈빛이었다. 수아도 그랬어요. 자기 일은 자기가 결정한다고. 엄마가 옳았네요. 외할아버지가 작게 웃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지는 웃음. 알겠어요. 앞으로는 먼저 물어볼게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대신 등록금은 받아요. 그건 수아 딸로서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 자격이라는 말이 불편해요. 서진이 솔직하게 말했다. 왜요? 엄마 살아계실 때는 안 오셨잖아요. 그 말이 방 안에 조용히 떨어졌다. 외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서진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할 말이었다. 가슴에 담아두면 계속 걸릴 말이었다. 엄마가 혼자 힘들게 사실 때, 저 아르바이트 3개 뛸 때, 그때는 안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자격이 있다고 하시면 저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외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진이 말을 이었다. 할아버지가 나쁜 분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생긴 가족이라는 게 아직 실감이 안 나요. 그리고 그냥 가족이니까 다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도 어려워요. 그렇겠지. 외할아버지가 낮게 말했다. 당연한 말이에요. 내가 미안해요. 그 말이 서진은 의외였다. 미안하다는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올 줄 몰랐다. 그 말 한마디가 오히려 서진의 마음을 약간 풀어놓았다. 저도 무례하게 말한 건 죄송해요. 무례한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지. 외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을 내려다봤다. 서진도 소파에 앉은 채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사실 오늘 당신한테 할 말이 따로 있어요. 외할아버지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재단 안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알기 시작했어요. 서진은 눈썹을 약간 올렸다. 제가 외손녀라는 게요? 그래요. 비밀로 하려 했는데 그날 행정실에서 사람들이 다 봤으니까. 입소문이 빠르지. 서진은 짐작했다. 세상에 비밀이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제가 굳이 안 들어도 알 것 같아요. 외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서진을 봤다.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좋게는 안 보겠죠. 갑자기 나타난 핏줄이니까요. 어디서 굴러먹다 나타났나 할 거고 재산 때문에 나타난 거 아니냐 할 거고. 서진이 담담하게 말했다. 속으로는 핏줄을 의심하고 앞에서는 웃겠죠. 그런 사람들이요. 외할아버지가 서진을 가만히 바라봤다. 무섭지 않아요? 무서운 거랑 불편한 거랑은 달라요. 불편하겠죠? 하지만 무섭지는 않아요. 저는 제가 뭔지 아니까요. 외할아버지가 다시 창밖을 봤다. 실제로 벌써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아 딸이 맞는지 확인하겠다고. 뒤를 캐겠다고. 캐도 나올 게 없어요.
저는 숨긴 게 없으니까요. 나는 당신 걱정이에요.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서진은 잠시 생각했다.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해요. 하지만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알아서 하다가 상처받으면요. 상처는 이미 받을 만큼 받았어요. 그 말에 외할아버지가 잠깐 멈췄다. 서진이 말을 이었다. 오늘 행정실에서도 상처받았어요. 도둑 취급당하고 엄마까지 거짓말쟁이 취급당하고 근데 저 안 무너졌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 하든 제가 제 자신을 알면 되는 거예요. 외할아버지가 서진을 오래 바라봤다. 그 눈빛에 뭔가가 차오르는 게 보였다. 슬픔인지 대견함인지 아니면 그 둘이 섞인 건지. 수아가 잘 키웠어요. 이번엔 그 말이 다르게 들렸다. 지난번에도 같은 말을 했는데 이번엔 더 무게가 있었다.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남이 뭐라 해도 내가 나를 알면 된다고. 외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나한테도 못한 말이에요. 쓸쓸한 목소리였다. 서진은 그 말의 뜻을 알았다. 외할아버지 자신도 평생 남의 시선에 흔들렸다는 뜻일 것이었다. 체면, 자존심, 가문. 그런 것들에 흔들리다가 딸을 잃었다는 뜻일 것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재단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나는 당신이 내 외손녀라는 걸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외할아버지가 말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에요. 수아한테도 당신한테도. 서진은 그 말을 들으며 창밖을 봤다. 최소한이라고 했다.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최소한. 그 말이 서진에게는 오히려 정직하게 들렸다. 갑자기 다 해주겠다거나 뭐든 책임지겠다거나 그런 말보다 저도 할 수 있는 만큼만 할게요. 서진이 말했다. 억지로 가족인 척 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할아버지가 진심이라면 저도 진심으로 대할게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외할아버지가 서진을 바라봤다. 그걸로 충분해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완전히 편하지는 않았다. 아직 어색한 부분이 많았다. 오래 쌓인 세월이 하루 이틀에 다 채워질 리 없었다. 하지만 뭔가가 조금씩 시작되는 것 같았다. 엄마가 열어준 문 앞에서 서진은 천천히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기 속도로. 그게 서진이 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창밖으로 봄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다. 서진은 소파에 앉은 채 그 빛을 바라봤다. 엄마, 나 잘하고 있지?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봄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다. 그걸로 충분했다. 입학식은 사흘 뒤였다. 서진은 아침 일찍 눈을 떴다. 창문 너머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반지하 방이라 햇살이 비스듬하게 들어왔는데 오늘은 유난히 밝았다. 서진은 한동안 천장을 바라봤다. 입학식? 다른 학생들에게는 설레는 날일 것이었다. 새 출발, 새 친구, 새 시작. 하지만 서진에게 이 학교, 이 캠퍼스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도둑 취급을 받았던 곳이었다. 행정실 창구 앞에서 눈물을 삼켰던 곳이었다. 그 기억이 아직 지워지지 않았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옷을 입었다. 특별히 차려입지 않았다. 단정한 흰 블라우스에 짙은 색 바지.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다. 거울 앞에 잠시 섰다. 괜찮았다. 나는 나인데.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서기 전에 서진은 잠깐 멈췄다. 부엌 선반 위에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다. 엄마 사진이었다. 서진이 중학교 때 소풍 가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날 엄마가 유난히 잘 웃었다. 서진이 제일 좋아하는 엄마 사진이었다. 엄마, 나 입학식 가. 서진이 작게 말했다. 사진 속 엄마는 웃고 있었다.
서진은 가방을 고쳐 메고 문을 열었다. 캠퍼스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다. 입학식을 앞두고 새내기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부모님과 함께 온 학생들도 많았다.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고 웃고 손을 흔들었다. 꽃다발을 든 사람들도 보였다. 서진은 혼자였다. 옆에 아무도 없었다. 꽃다발도 없었다. 사진 찍어줄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서진은 그게 서럽지 않았다. 늘 그랬으니까. 엄마도 늘 바빴고 서진은 혼자 하는 것에 익숙했다. 강당으로 걸어가는 길에 행정실 건물이 보였다. 서진은 그 건물을 바라봤다. 며칠 전에 저 문을 들어서던 순간이 떠올랐다.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내밀었던 것이, 도둑 취급을 받으며 서 있었던 것이,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렸던 것이. 서진은 그 건물을 향해 잠시 서 있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당당하게. 엄마가 말했다. 엄마보다 더 당당하게 살라고. 서진은 강당으로 걸어갔다. 입학식은 생각보다 규모가 컸다. 강당 안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가득했다. 앞쪽에는 교수들과 학교 관계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서진은 학생 자리를 찾아 앉았다. 옆자리 학생이 살짝 웃으며 눈인사를 했다. 서진도 웃었다. 식이 시작됐다. 총장이 나와 인사말을 했다. 교수 대표가 말을 했다. 신입생 대표가 선서를 했다. 서진은 조용히 앉아서 들었다. 그런데 중간쯤 됐을까? 강당 분위기가 살짝 달라지는 게 느껴졌다. 웅성거림은 아니었다. 그냥 뭔가 조용히 달라지는 느낌이었다. 사람들이 강당 한쪽 방향으로 시선을 옮기는 것 같았다. 서진도 그쪽을 봤다. 외할아버지가 들어오고 있었다. 경호원도 없었다. 수행원도 없었다. 혼자였다. 조용히 옆문으로 들어와 강당 뒤쪽 관계자 자리에 앉았다. 격식도 없었고 거창하지도 않았다. 그냥 조용히 들어와 앉았다. 하지만 알아보는 사람들은 알아봤다. 학교 관계자들이 눈빛을 교환했다. 교수 몇 명이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행정실 직원들도 보였는데 그 중에 며칠 전에 서진에게 카드를 훔쳤냐고 물었던 그 직원도 있었다. 그 직원이 외할아버지를 보고 그리고 서진을 봤다. 얼굴이 굳었다. 서진은 시선을 앞으로 돌렸다. 신경 쓰지 않았다. 입학식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총장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자리로 돌아가려는 순간 외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앞으로 나왔다. 강당이 조용해졌다. 총장이 당황한 얼굴로 자리를 비켜줬다. 외할아버지가 단상에 올라섰다. 마이크 앞에 섰다.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외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입학식에 이렇게 불쑥 끼어들어서 미안합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는데 마이크를 통하자 강당 전체에 또렷하게 울렸다. 저는 이 학교 재단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런 자리에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오늘 식이 끝나면 그냥 돌아가려 했는데 하고 싶은 말이 생겼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강당이 고요했다. 외할아버지의 시선이 학생들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서진을 찾았다. 강당 안 수백 명 중에서 외할아버지의 눈은 서진을 찾아냈다. 서진은 그 눈빛을 받으며 숨을 참았다. 이 자리에 제 외손녀가 있습니다. 강당 안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며칠 전에 처음 만났습니다. 50년 넘게 살면서 제가 저지른 잘못들이 많은데 가장 큰 잘못은 딸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다. 제 딸은 2달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름은 정수아입니다.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살아있을 때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 가장 큰 후회입니다. 외할아버지가 잠시 멈췄다. 서진은 눈이 뜨거워졌다. 이를 악물었다. 그 딸이 남긴 아이가 오늘 이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이 학교 행정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 외손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강당 한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서진은 보지 않았지만 느꼈다. 그 직원이 있는 쪽이었다.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죽은 엄마가 남긴 카드 하나 들고 등록금 내러왔다가 도둑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게 잘못이 있다면 그건 제가 평생 딸을 찾지 않은 탓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강당 안의 사람들이 조용히 그 말을 듣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이한서진은 제 외손녀입니다. 정수아의 딸입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서진을 똑바로 봤다. 서진아. 이름을 불렀다. 수백 명이 있는 강당 안에서 외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서진의 이름을 불렀다. 늦었다. 많이 늦었어. 미안하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막으려 했는데 막아지지 않았다. 그냥 흘렀다. 소리 없이 그냥 뺨을 타고 내렸다. 외할아버지도 눈가가 젖어 있었다. 강당 안이 조용했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기침 소리 하나 없었다. 외할아버지가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서진에게로 걸어왔다.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천히 한 걸음씩 서진의 앞에 섰다. 가까이서 보니 외할아버지의 눈이 많이 붉어 있었다. 주름이 더 깊어 보였다. 작아 보였다. 단단해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작고 늙어 보였다. 외할아버지가 손을 내밀었다. 서진은 그 손을 바라봤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이었다. 오랜 세월이 담긴 손이었다. 엄마에게 카드를 쥐어준 손이었다. 엄마가 떠나던 날 잡지 못한 손이었다. 서진은 그 손을 잡았다. 두 손으로. 외할아버지의 손이 떨렸다. 서진의 손도 떨렸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냥 손을 잡고 서 있었다. 강당 어딘가에서 울음소리가 났다. 학부모 중 누군가였다. 그 소리가 신호가 된 것처럼 여기저기서 코 푸는 소리, 훌쩍이는 소리가 났다. 서진은 앞을 봤다. 강당 안 사람들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다. 눈물 때문이었다. 그 흐릿한 시야 속에서 서진은 엄마를 생각했다. 엄마, 뭐여? 이게 엄마가 바라던 거야? 그 카드 한 장으로 이렇게 됐어. 강당 창문으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서진은 그 빛을 받으며 눈을 살짝 감았다. 엄마 마지막 글이 떠올랐다. 서진아, 너는 엄마보다 더 당당하게 살아. 더 당당하게. 서진은 손에 힘을 주었다. 외할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다. 당당하게 살겠다고. 엄마가 지켜낸 것들을 내가 이어가겠다고. 그게 엄마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답이라는 걸 서진은 알았다. 입학식이 끝나고 강당을 나서는 길에 봄바람이 불었다. 벚꽃이 지고 있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려 서진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가 떠났다. 서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앞으로 걸어갔다. 외할아버지가 옆에 있었다. 말은 없었다. 그냥 나란히 걸었다. 말이 없어도 괜찮았다. 이제 시작이니까. 늦게 시작된 것들이 있었다. 늦게 만난 가족이 있었다. 늦게 알게 된 엄마의 삶이 있었다. 늦게 도착한 사과가 있었다. 하지만 늦었다고 시작할 수 없는 건 아니었다. 엄마가 그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카드를 남긴 것이었다. 서진은 봄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랗고 높고 넓었다. 이 이야기는 재벌가 외손녀가 된 신분 상승기가 아니었다.
죽은 엄마가 끝내 지켜낸 딸의 존엄이 세상 앞에서 인정받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었다.